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국방예산, 그러니까 2027년도 국방예산을 50% 이상 증액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2180조 원 규모입니다. 옛날에는 천조국이라고 부르고 다녔는데 이제는 2000조국이라고 부르고 다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7일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렇게까지 국방비가 올라가면요, GDP 비중이 5%까지 올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만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에서 오는 막대한 수익을 언급하며 관세 등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이 딱 되자마자 거침없이 군사력 과시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당장 새해 초부터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여 마두로를 압송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뒤를 이어 콜롬비아도 손봐줘야 할 나라라든가 그린란드는 미국에 필요하다는 발언이라든가 이란 시위도와 공습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 문제가 제일 큽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과 전함을 포함한 해군 전투 능력 강화를 위한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둘 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당장 골든돔 발표 당시 총 비용이 1750억 달러, 하나로 230조 원 수준이기도 한데요. 이 골든돔이라는 것은 우주의 위성과 요격 체계를 배치해 전 세계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등으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230조 원 정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미국 의회 예산국 발표에 따르면 우주 기반 요격체 구축에만 최대 5,420억 달러, 하나로 791조 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황금함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급 전함 한 척당 1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방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겠다고 한 것이고요. 사실 이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미국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중국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비 경쟁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냉전 시기에도 이미 검증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 전략무기 경쟁을 통해 소련이 체제 유지보다 군사비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게 했고 그 결과 소련 경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련이 패배한 이유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그때 소련과 겹치는 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고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시기는 끝났고 성장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2030년이면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중국은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생산성을 떠받칠 젊은 세대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이 군비 경쟁이라는 판을 깔아버렸습니다. 미국은 첨단무기 개발과 군사기술 투자에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으로서도 이 경쟁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밀리는 순간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변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군사비는 생산성을 높이거나 내수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제한적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 복지와 산업투자, 사회 안정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아도 장기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기만 해도 중국은 스스로 체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여유를 유지하고 중국은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전략은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만 보면 이 게임의 룰은 미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러한 경쟁에서 한번 이긴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2,0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 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은 엄연히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당장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도 하고요. 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국방 예산이 이렇게까지 크게 늘 것이라고 생각은 다들 안 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명분으로 인해 압박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군비 경쟁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식적으로 꺼내드는 순간 그 파장은 동맹국 전체로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나토 국가들의 GDP 대비 2% 국방비 기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스스로가 5%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전 기준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중국과의 체제 경쟁이란 이름으로 동맹국들의 더 많은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압박은 유럽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은 유럽 국가들은 안보 불안을 직접 체감하고 있고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과거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결국 복지 예산이나 사회 지출을 줄이면서까지 군사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며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수순을 밟고 있고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결정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국방비 증액 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동맹국들의 부담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경쟁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한 나라가 국방비를 올리면 주변국도 불안을 느끼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비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장비 유지비, 인건비, 연구개발비까지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국방비가 커지게 될수록 세계적인 긴장감도 올라가게 될 텐데요. 오히려 분쟁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결국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국은 군비 경쟁의 주변부가 아니라 정중앙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고 여기에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적인 압박까지 겹쳐 있습니다.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외교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지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게 되면 한국 역시 그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비를 늘리는 순간 다른 선택지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재정은 한정돼 있고 안보, 경제, 외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완전히 불리한 위치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기회로 전환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심각한 조선업 붕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함을 설계해도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있고 유지, 보수 능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군력을 대폭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의 조선업 재건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건 군사협력인 동시에 산업협력이고 동맹관계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방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면 무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 방산업은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실전 검증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넘어 앞으로는 미국 중심의 군사재편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맹국이란 위치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수출 확대라는 현실적인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문제,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는 문제, 동맹을 활용해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모두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위기가 부담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전략적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군비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한국은 지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